여학생의 원혼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있던 기자가 밤에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장면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약한 소리로 들리는 소녀의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듯합니다. 왜 나야? 왜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더 기이한 점은 범인 역시 소녀의 신체 일부가 산에서 발견된 지 이틀 후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교통사고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며 7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서 발견된 57장의 잔혹한 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실화 사건을 파헤치기 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6일 아침, 일본 히로시마현 기타히로시마시에 사는 한 남성이 버섯을 따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절벽 근처의 산비탈에 도착했을 때 낙엽 아래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큰 버섯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그 버섯의 줄기를 잡고 뽑으려 달려갔지만 그 순간 버섯 옆에 있는 매우 끔찍한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급히 뒷걸음질치며 산 아래로 달려내려가 손으로 휴대전화를 찾아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는 전화 속에서 외치며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몇 분 만에 경찰차 몇 대가 현장에 도착해 산을 봉쇄하고 현장을 수사했습니다. 남성이 지목한 방향을 따라가자 어깨 길이의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가 발견되었으며 얼굴에는 멍이 들고 왼쪽 뺨에는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부위는 심하게 부패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하고 산 주변을 수색하기 위해 300명을 추가로 동원하였습니다. 이 산맥은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지역의 경찰이 공동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절벽 아래의 경사면에서 피해자의 다른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11월 8일에는 또 다른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매우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부위를 이어 맞춘 결과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소녀임을 확신했으며 상처는 모두 사망 후에 발생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11월 9일, 당국은 또 다른 신체 일부를 발견했으며 범인이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산에 흩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발견은 11월 19일에 있었으며 경찰은 여러 근육 조직과 손톱을 발견했고 다른 기관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아 당국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산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두 지역의 경찰은 양쪽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시마네 지역 수사팀은 사건 시점과 일치하는 한 실종 신고를 발견하였습니다. 19세 여대생 히라오카 미야코가 10월 28일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히라오카 미야코의 가족과 연락해 DNA 샘플을 채취했고 산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가 안타까운 그 여학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즉시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이 현장으로 몰려들어 보도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 이상한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해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방송국은 사건의 무서움을 강조하기 위해 밤에 기자를 현장에 보내 사건을 다시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온 후 기술 직원이 영상을 편집하던 중 소녀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나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란 방송국 직원들은 이 사건 현장에 다시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자 일본 국민들은 이것이 분명히 히라오카 미야코의 유령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람들은 방송국 영상의 해당 장면을 자세히 분석하고 반복해서 들은 후 모두가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의 목소리는 왜 나야가 아니라 정말 끔찍해였으며 이는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이 말한 것이 방송국 마이크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라오카 미야코가 너무 참혹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녀의 원혼이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산속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론을 믿는 이들의 주장이 맞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건 후반부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더 등장하기 때문이며 이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히라오카 미야코의 실종 원인과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히라오카 미야코는 카가와현 출신으로 사건 당시 시마네 대학교의 1학년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히라오카 미야코를 귀엽고 유쾌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과목에서 항상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학교 친구들과도 원한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야코는 세계 여행을 꿈꿔왔으며 러시아 해양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생기자 매우 들떴습니다. 이해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미야코는 자신이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가게 되면 가족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일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그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미야코는 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2km는 멀지 않다고 설명하며 운동 삼아 걷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보를 선택하면 그녀는 인적이 드문 작은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미야코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는 길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마친 시각은 밤 9시가 넘었고 숲을 지나는 길은 더욱 어둡고 음산해졌습니다. 다행히도 미야코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의 의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다른 학우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이 비슷했기 때문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할 사람이 생기자 그녀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미야코의 친구는 곧 학교 근처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어 더 이상 어두운 숲길을 지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야코는 다시 밤마다 혼자 숲을 걸어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학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히라오카 미야코는 아르바이트 후 어두운 숲을 지날 때마다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학우들은 그녀에게 버스를 타고 돌아가라고 조언했지만 미야코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중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달 말까지만 일하고 학교 근처에서 새 아르바이트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10월 26일 밤 9시경, 히라오카 미야코는 평소처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가게를 떠날 때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돌아가는 길에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고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숲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가는 장면을 실제로 확인했지만 다시 나오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도로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에도 그녀의 이후 모습은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히라오카 미야코의 실종 사실을 처음 알아챈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의 점장이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점장은 그녀가 평소처럼 출근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녀 부모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매일 최소 2번 이상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26일 저녁부터 딸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다시 전화했을 때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된 것이라 생각한 부모님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점장의 연락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26일 저녁 이후 미야코는 방에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녀가 집에 갔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녀의 부모는 카가와현에서 시마네현으로 직접 찾아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실종되었고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확인한 뒤 10월 28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히라오카 미야코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에도 경찰은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11월 6일 한 남성이 사건을 발견할 때까지 이미 11일이 지나 있었고 미야코의 실종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미야코가 사라진 숲을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에게 미행을 당해 수반에서 제압당하고 차량에 태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몇몇 대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출몰했고 운전자는 여학생들에게 자주 접근하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일하던 장소의 CCTV를 조사했고 직원 전용 출입구 근처에 하얀색 토요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누군가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한 쇼핑몰 직원은 젊은 여성이 그 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차량의 번호판이나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어두웠고 추가적인 CCTV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단서들을 바탕으로 경찰청 과학수사팀은 용의자의 프로파일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하마다에서 25km 떨어진 가류산으로 차량으로 약 50분 거리입니다. 이 토요타 차량은 대학과 쇼핑몰 양쪽에서 목격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가 근처에 거주하며 그녀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가류산은 지역 관광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의자는 밤에 피해자의 신체를 유기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가 혼자 사는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제압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로파일이 완성되었지만 용의자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경로를 따라 모든 교통 카메라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까지 사용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낯선 인물이 우연히 히라오카 미야코를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지역 사냥꾼, 외과 의사, 피해자의 강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비디오 대여점 고객, 특히 공포영화 DVD를 구매한 손님들 역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최근에 예리한 칼을 구매한 손님들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정육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버려진 집들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대학생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경찰에 조속한 사건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내만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던 시마네 대학교는 학생과 강사들에게 밤에 혼자 이동하지 말라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숙사의 통금 시간도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체포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히라오카 미야코 사건은 점점 무서운 전설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극심한 압박을 받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수사에 있어 어떠한 돌파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 2월 말 경찰은 전단지, 포스터, 정보지를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든 제공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유력한 제보를 통해 용의자 체포로 이어질 경우 300만 엔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6일 기준 총 11,000장의 전단지가 인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접수되었지만 결국 모든 정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2010년 9월까지 이 사건에 투입된 수사관 수는 6만 명을 넘어섰고 최종적으로 그 숫자는 31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수사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용의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2016년에 이르러서야 수사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6년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이 기술로 다시 분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량 번호판을 재조사하고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에 시마네현을 떠난 인물들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대의 흰색 토요타 차량이 숲 근처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차량은 2009년 10월 26일 마스다에서 하마다로 이동한 후 27일에 다시 마스다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이동 시간은 히라오카 미야코가 실종되고 살해된 시점과 완벽히 일치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피해자의 동료가 쇼핑몰 외부에서 본 바로 그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의 소유자는 당시 33세였던 야노 요시하루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야노 요시하루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출신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가정은 비교적 유복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쌀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였으며 요시하루에게는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야노 요시하루는 학업 성적도 뛰어나 주변에서는 모범생으로 불리며 이웃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동급생들은 요시하루를 진지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기억했으며 그는 유독 검은띠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뛰어난 운동 실력을 인정받아 일본 자위대에 입대를 제안받았지만 요시하루는 이를 거절하고 후쿠오카의 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밴드는 해체되었습니다. 야노 요시하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왼손에 국소 근긴장 이상증을 앓고 있어 음악 경력을 포기해야 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해진 그는 부모님과 교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자퇴하였으며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는 낯선 여성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그 여성은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체포될까 두려웠던 야노 요시하루는 도쿄로 도망쳐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찾으며 맴돌았습니다. 2004년에는 스기나미구에서 여성을 칼로 위협하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항하며 가벼운 부상만 입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5분 후 그는 또 다른 여성을 접근했지만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저항하며 도망쳤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모두 경찰에 신고하면서 야노 요시하루는 체포되어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8년에 형기를 마쳤으며 도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판매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조용했지만 야노 요시하루는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많은 계약을 체결한 우수한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실적은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 시마네현 마스다로 전근되어 지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야노 요시하루가 근무하던 회사의 지점이 피해자인 히라오카 미야코가 일하던 아이스크림 가게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야노 요시하루가 2009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사생활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노 요시하루는 여전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고립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에게 먼저 다가갈 자신이 없어 대신 데이트 사이트에 글을 올리곤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SNS 사용 데이터를 확인한 경찰은 2009년 9월 12일 야노 요시하루가 정육점에 소고기 사진을 올리며 소의 시체라는 설명을 붙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매우 잔혹한 장면이 포함된 공포영화의 장면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노 요시하루는 일상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했고 거의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가장 의심스러워한 것은 미야코 사건 전후에 보인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10월 27일 그는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했고 동료들에게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11월 6일 야노 요시하루는 7일과 8일 이틀간의 휴가를 추가로 신청하며 가족과 함께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경찰은 이 사건의 섬뜩하고 기이한 전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노 요시하루는 경찰이 히라오카 미야코의 시신을 발견한 지 이틀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야마구치현 미네시에 구조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얀색 토요타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격렬하게 불에 휩싸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있었고 내부에는 2명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도로에 흩어진 서류와 DNA 검사를 통해 경찰은 사망자가 야노 요시하루와 그의 어머니임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야노 요시하루가 운전하던 차량은 이유 없이 가드레일에 반복해서 충돌했다고 합니다. 앞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차량이 완전히 멈춘 직후 강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 있던 누구도 밖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인물들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차량에 갇혔는지 혹은 기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수사관들조차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통상 이런 사고는 큰 주목을 받기 마련이지만 당시 히라오카 미야코 살인 사건이 여론을 뒤흔들고 있어 이 사고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야노 요시하루가 운전 중 라디오를 통해 사건 뉴스를 듣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재판받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결심하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실신시킨 후 함께 죽음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찰 측의 추측일 뿐입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야노 요시하루라는 사실과 그가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고향으로 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야노 요시하루의 남동생은 여전히 가족의 옛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문한 이유를 들은 그는 형의 유품 몇 가지를 제출했으며 그 중에는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고 대부분의 사진도 삭제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57장이 넘는 사진을 복원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결국 야노 요시하루의 범죄에 대한 모든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며 그가 히라오카 미야코 사건의 진범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진들은 2009년 10월 27일에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전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야노 요시하루가 범인임을 확인한 후 2016년 말에 이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였습니다. 히라오카 미야코의 가족은 7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가해자의 동생은 전혀 다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노 요시하루의 잔혹한 범행이 밝혀지자 그의 동생은 이웃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과 아내가 운영하던 사업체도 파산하게 되어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범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야노 요시하루가 히라오카 미야코가 퇴근하던 길에 납치하여 마스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살해했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가류산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노 요시하루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2016년 12월 20일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며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31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는 대중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야노 요시하루의 사고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며 그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의 교통사고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히라오카 미야코의 원혼이 복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히라오카 미야코 사건은 여성들에게 늦은 밤 인적 드문 곳을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